하늘도 감동한 효자 손순 통일신라 구세기. 신라 흥덕왕 때 모량리 마을에 손순이라는 효자가 살았어요. 손순은 아내와 함께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모셨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지만 손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운을 내곤 했어요. 반찬 없는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피로가 싹 가시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어요. 손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철없는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때 어머니 앞에 차려진 음식을 날름 먹어치웠어요. 아유, 귀여운 것, 이것도 먹으렴. 나는 입맛이 없구나. 어머니는 손자에게 당신 밥까지 냉큼 주워버렸어요. 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큰일이구나. 철없는 녀석 때문에 어머니가 또 배를 골아야 하다니. 그날 밤 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시기 어렵소. 저 아이를 산에 데려가 묻읍시다. 예?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버리자고요? 어머니를 잘 모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소. 손수는 밤새도록 아내를 설득했어요. 결국 아내도 손순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날 새벽, 손수는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랐어요. 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래도 입술을 꽉 깨물며 산으로 향했어요. 산에 도착하자 손수는 잠든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퍽! 퍽! 땅을 내리찍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내리찍는 것 같았지요. 얼마쯤 땅을 파내려갔을까요? 곡괭이 끝에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흙을 파헤치자 돌종이 나왔어요. 아니, 이게 웬 종일까? 손수는 돌종을 파내 나뭇가지에 걸고 쳐보았어요. 댕, 댕, 댕. 아름다운 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가 돌종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돌종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이를 묻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아이를 버리지 말라고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소. 당신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셨나봐요. 손수는 아내와 함께 돌종을 들고 산을 내려왔어요. 손수는 돌종을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다시 쳐보았어요. 댕, 댕, 댕. 맑은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손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이에요. 종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손수는 날마다 종을 쳤어요. 은은한 종소리는 멀리 퍼져 나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궁궐에까지 이르렀어요. 흥덕왕도 종소리를 들었어요. 이처럼 맑고 고운 소리는 처음 듣겠구나.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얼른 알아보아라. 신하들은 여러 날 종소리를 쫓아다니다가 손순이 사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종소리가 어느 집에서 나는 것이오? 바로 저 집입니다. 이름난 효자가 사는 집이지요. 마을 사람이 손순의 집을 가리켰어요.
신하들은 손순의 집을 찾아가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들었어요. 신하들은 궁궐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어요. 손순이라는 자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아들을 묻고자 땅을 파다가 돌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옛날에 중국에서도 곽거라는 자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아들을 묻고자 땅을 파다가 황금솥을 얻었다지? 우리나라에도 하늘이 감동한 효자가 있었구나. 아빠, 어, 근데 있잖아. 어, 저기에서 음, 옛날에 중국에서도라고 나왔잖아. 어. 근데 중국이 아니고 당나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나라일 수도 있고 수나라일 수도 있고 그 이전 나라일 수도 있고. 아, 정확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1900 몇 년도에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정확해. 오, 날카로. 오, 오, 예리했어. 예리했어. 흥덕왕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순의 갸륵한 효성을 모른 척 할 수야 없지. 여봐라. 효자 손순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가마를 주어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주어라. 흥덕왕은 손순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덕분에 손순은 끼니 걱정 없이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되었어요. 손순에 대한 이야기는 종소리가 퍼지듯 온 나라 안에 퍼졌어요. 손순처럼 효도하면 큰 복을 받는구먼.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며 부모를 더욱 잘 모셨어요. 손순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내놓아 홍요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효도하는 마음을 널리 키우는 절이라는 뜻이었어요. 돌종도 홍요사로 옮겼지요. 100여 년이 흐른 뒤 신라 사람들은 돌종의 아름다운 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나라가 몹시 어지럽던 진성여왕 때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후백제군이 돌종을 가져가는 바람에 절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답니다. 하늘도 감동한 효자 손순. 손순. 삼국유사에는 효자 손순의 아름다운 효행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손순은 모량리 사람으로 아내와 함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남의 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다 보니 늘 어머니께 드릴 끼니가 부족했는데 그마저도 손순의 아이가 다 먹어버리곤 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손순은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 없다며 아이를 산에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업고 산에 가서 땅을 팠는데 뜻밖에도 돌종이 나왔어요. 손순 부부는 이것을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손순은 돌종을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쳤어요. 그 소리가 멀리 퍼져 궁궐에 사는 흥덕왕까지 듣게 되었어요. 흥덕왕은 신하들에게 아름다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라고 했지요. 신하들은 종소리를 쫓다가 손순이 사는 마을에 이르러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들었어요. 흥덕왕은 신하들에게 손순의 사연을 전해 듣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손순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가마를 주기로 했지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손순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내놓아 그곳에 홍요사라는 절을 세우고 돌종을 모셨어요. 하지만 진성 여왕 때 후백제군이 쳐들어와 돌종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손순에게 선물을 내린 흥덕왕은 어떤 왕일까요? 신라 제42대 흥덕왕은 꿈을 꾸고 왕이 된 원성왕의 아들이에요. 흥덕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매우 어려웠어요.
특히 바다에 해적이 자주 나타나 백성들이 불안해했지요. 하지만 흥덕왕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해 해적들을 무찔렀고 대령을 당나라에 보내 차나무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진정한 효자 손순. 예로부터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어요. 효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요. 손순이 어머니를 모시던 때는 신라 말기로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어요.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농사가 안 되어 굶주리는 백성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이 생기면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마련인데 손수는 달랐어요. 오히려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아이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손순의 효행이 더욱 빛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모신 손수는 진정한 효자라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효자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라에서는 왜 효자를 중요시하고 효자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을까요? 가정에서의 효는 곧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고 여겼어요.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효를 적극 권장하고 효자에게 상을 내리며 때로는 관직도 주고 비석을 세워주기도 했답니다. 가장 귀한 것. 내리사랑이나 치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리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치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효자 손수는 자식보다 부모를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손수는 끼니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자 어머니를 택하고 아이를 버리기로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옛날에는 이럴 때 어머니를 택하라고 가르쳤어요. 나이 많은 분이 제대로 못 드시면 금세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손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실천한 것이지요. 하늘을 움직이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자식을 희생시킬 정도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셈이에요. 말 그대로 이보다 지극한 정성은 없을 것이에요. 아들과 종. 아들을 묻으려고 한 자리에서 종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옛날 이야기 같으면 금덩이가 나왔을 텐데요. 혹시 그 종을 통해 손순이 한 일이 널리 퍼지고 손순의 갸륵한 마음을 다른 사람도 배우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그 종소리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온 나라 백성이 그 효자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으니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신라의 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라의 돌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신라의 동종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은 경종, 조종, 당종, 범종이라고도 불러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은 상원사 동종이고 신라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종은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성덕대왕 신종이란 무엇일까요?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가 흔히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해공왕 때 완성되었어요. 성덕대왕 신종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의 종의 주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5년 구주소경 설치. 751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세움. 770년 성덕대왕 신종 만듦. 788년 독서상품과 설치. 826년 신라 제42대 흥덕왕 왕위 오름. 828년 장보고 청해진 설치.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통일신라 9세기. 신라의 남쪽 바다 어느 마을에 궁복과 정년이라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들은 형제처럼 가까웠어요. 어느 날 궁복이 정년에게 말했어요. 내 꿈은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이곳에서 신분이 낮으면 꿈을 이룰 수 없지. 함께 넓은 세상으로 떠나자. 그래요, 형님. 당나라로 가요. 그러던 어느 날 궁복이 부둣가에서 말했어요. 더 미룰 수 없어. 오늘 떠나야겠다. 예? 지금 당장이요? 그래, 저걸 타고 가는 거야. 궁복은 부둣가에 있는 당나라 장사배를 가리켰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배에 몰래 숨어들어 당나라를 향해 떠났어요. 궁복과 정년은 마침내 당나라에 닿았어요. 두 사람은 낯선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당나라 군대에 들어갔어요. 궁복은 무술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무령군에서 전투할 때마다 공을 세웠어요. 그리하여 무령군 소장 자리에 올랐고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어요. 어느 날 장보고는 배에서 내리는 노예들을 보았어요. 뜻밖에도 그들은 신라 사람들이었어요. 신라 땅에서 해적들에게 잡혀와 당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장보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신라군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죄 없는 백성들이 저렇게 잡혀오는데. 신라로 돌아가야겠다. 나 혼자 출세하는 것보다 해적들을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 장보고는 혼자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흥덕왕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해적들에게 잡힌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청해를 맡겨주시면 해적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청해,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좋소. 그대에게 10,000명의 병사를 줄 테니 청해에 진을 설치해 우리 바다를 지켜주오. 장보고는 완도 앞바다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오가는 다른 나라의 배들을 감시했어요. 장보고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해적선을 찾아내어 모조리 없애버려라! 장보고의 군대는 바다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해적선을 모조리 찾아내 불태우고 해적들을 무찔렀지요. 해적들은 장보고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해적선은 이제 신라 앞바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었어요. 장보고 만세! 바다의 왕 장보고 만세! 너나 없이 장보고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어요. 장보고는 상인들을 시켜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아주 잘 되었고 청해진은 더욱 번창했어요. 그즈음 당나라에 있던 정년은 벼슬에서 물러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젠 신라로 돌아가야겠다.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정년은 신라로 돌아와 장보고를 찾아갔어요. 형님, 아우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 정년, 왜 이제야 왔는가? 장보고는 정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잘 왔네.
신라에는 자네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해. 그 당시 신라 왕실에서는 왕위 다툼이 치열했어요. 흥덕왕이 왕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사촌 동생 김균정과 오촌 조카 김재룡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결국 김재룡이 왕위에 올라 희강왕이 되었고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도망쳤어요. 몇 년 뒤 반란으로 희강왕이 죽고 민해왕이 뒤를 이었어요. 그러자 김우징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군사를 일으켜 금성을 공격해 주시오. 금성, 신라의 도읍지, 지금의 경주. 내가 왕이 되면 그대의 딸을 태자비로 삼겠소. 이에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 5,000명을 주며 금성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정년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금성으로 향했어요. 정년이 이끄는 장보고의 군대는 정부군과 맞서 싸웠어요. 장보고의 군대는 무척 강했어요. 정부군을 무찌르고 궁궐로 쳐들어갔지요. 깜짝 놀란 민해왕은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이내 장보고의 군대에 붙잡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하여 김우중이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되었어요. 신무왕은 장보고에게 감의 군사라는 큰 벼슬을 내렸어요. 몇 달 뒤 신무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문성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문성왕은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삼았어요. 장보고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신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우리 조정에는 장보고에 맞설 사람이 없소. 그가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장보고가 문성왕을 찾아왔어요. 선왕께서는 왕이 되면 제 딸을 대자비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딸을 왕비로 맞아 주십시오. 문성왕은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드리자고요? 그건 안 됩니다. 장보고는 천하디천한 바닷사람 아닙니까? 신하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어요. 장보고는 이 말을 듣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약속을 헌십장처럼 여겨?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어디 두고 보자. 장보고가 궁궐을 칠 거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겁에 질린 문성왕과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염장은 한때 장보고의 부하였지요. 제가 장보고를 해치우겠습니다. 염장은 혼자 청해진으로 내려가 문성왕을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장보고는 그 말에 속아 염장과 술을 마셨어요. 그날 밤 염장은 술에 취한 장보고를 칼로 찔렀어요. 바다의 왕 장보고는 그렇게 어이없이 죽고 말았답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바다를 주름잡은 해상왕 장보고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신라의 남쪽 바다 어느 마을에 살던 장보고와 정년은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당나라로 건너갔어요. 장보고는 뛰어난 무술 솜씨에 힘입어 무령군 소장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오는 것을 보고 신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장보고는 흥덕왕을 찾아가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당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며 청해를 맡겨달라고 했어요. 이에 흥덕왕은 청해진 설치를 허락하고 10,000명의 군사를 내주었어요. 장보고는 해적들을 무찌르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해 나갔지요. 그때부터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당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없어졌고 장보고는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무역 활동에 전념했어요. 그 뒤 장보고는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에 뛰어들어 김우징, 신문왕을 도와 그를 왕위에 오르도록 했어요. 그는 신문왕의 아들인 문성왕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고자 했는데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가 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화가 난 장보고는 조정과 대립했으나 신라 왕실에서 보낸 자객 염장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계를 넘어선 장보고. 해상왕이라고 불렸던 장보고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큰 뜻을 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났지요. 그는 당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기회를 얻어 당나라 사람들을 제치고 벼슬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예로 잡혀온 신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번째로 성장할 기회를 맞아요.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10,000명의 군사로 바다를 완전히 손에 넣어요. 우리나라는 한 면이 육지에 닿아 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예요. 그러니 바다를 놓치면 4분의 3이 막히는 꼴이 되고 말아요. 장보고가 바다를 주름잡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숨통을 틔운 뜻깊은 성과인 셈이에요. 하지만 장보고의 성장은 거기까지였어요. 평민 이하의 신분으로 태어나 병졸 수만을 거느리는 장수가 되었지만 뿌리 깊은 신분제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왕이 계승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뛰어들어 딸을 왕비로 만들려 했지만 신라의 혹독한 신분제에 막혀 좌절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장보고와 관련된 왕들. 당나라에서 돌아온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무찌르며 해상권을 손에 쥐는 동안 신라의 조정은 왕위를 놓고 벌이는 왕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왕족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왕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 재위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왕도 있었지요. 청해진 설치를 허락한 신라 제22대 흥덕왕. 원성왕의 아들이자 헌덕왕의 동생인 흥덕왕은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는 데 가담하여 벼슬을 높인 뒤 왕위 계승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41대 헌덕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지요. 828년에는 당나라에서 장보고가 돌아오자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에 진을 설치했어요. 그리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적들을 무찌르자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당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신라 제43대 희강왕. 흥덕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신라 왕실에서는 김균정과 김재룡이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웠어요. 이때 김우진과 김혜증은 김균정 편에 섰고 김명과 이홍은 김재룡 편에 섰는데 이 싸움은 김균정이 전사하면서 끝났어요. 김양과 김우증은 도망쳐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사이 김재룡은 신라 제43대 희강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감명과 이흥이 반란을 일으켰고 김명과 이흥이 반란을 일으켰고 희광왕은 살해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신라 제44대 민해왕. 희광왕이 죽자 이응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김명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신라 제44대 민해왕이에요. 김우증은 장보고에게 김명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이흥도 왕과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요라고 말하며 군사를 청했어요. 그러자 장보고는 5,000의 군사를 내주어 김양을 비롯한 정년과 염장 등에게 군사를 이끌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민해왕은 서둘러 군사를 보내 막고자 했지만 크게 패하고 결국 군사들에게 잡혀 목숨을 빼앗겼어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신라 제45대 신무왕. 장보고의 도움으로 반란을 일으킨 김우징은 곧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신라 제45대 신무왕이에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병에 걸려 몸져 누웠는데 궁궐에서는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가 죽인 이흥이 꿈속에 나타나 그를 활로 쏜다는 것이에요. 결국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보고의 청을 거절한 신라 제46대 문성왕. 문성왕은 신무왕의 아들로 신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 제46대 왕이 되었어요. 문성왕은 신무왕이 약속한 대로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장보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의 출신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어요. 이에 장보고가 반기를 들자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어 목숨을 빼앗았지요. 문성왕도 왕으로 있는 동안 장보고를 따르던 세력에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청해진. 828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건의하여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청해는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를 가리켜요. 장보고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무찔러 해상권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 뒤 당나라에 견당 매물사를 보내고 일본에 희역사를 보내어 무역 활동을 하면서 당나라와 일본에서 장보고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장보고가 염장에게 살해된 뒤 그를 따르던 세력의 끊임없는 반란으로 결국 청해진은 없어졌고 청해진 주민들은 강제로 벽골군으로 이주되었어요. 벽골군은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예요. 이로써 청해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해적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어요. 법화원. 장보고는 해적을 무찌르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나라 산동성 문등현 적산촌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어요. 법화원은 신라방에서 세운 신라원이에요. 신라방이란 당나라에 있던 신라 사람들의 거주지를 말하고 신라원은 신라방에 세운 절을 가리켜요. 법화원은 사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해주는 정보 교환 창구의 역할도 했어요. 법화원 덕분에 장보고는 무역 활동을 수월하게 했답니다. (826년) 신라 제42대 흥덕왕 왕위 오름. 828년 장보고 청해진 설치. 836년 신라 제43대 희강왕 왕위 오름. 838년 신라 제44대 민해왕 왕위 오름. 839년 봄 신라 제45대 신무왕 왕위 오름. 839년 가을 신라 제46대 문성왕 왕위 오름.